선생님이 옛날에 신발을 잘못 샀는데 그게 키높이 신발이었어. 키높이 신발이었는데 위에 쪽 공기가 다르긴 다르더라. 위에 쪽 공기가 아주 맑더라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풀이까지 했고, 문제풀이 다 안 했지? 다 했어? 아, 맞다. 영상 나머지 뒤에 거 봤지? 자, 그러면 운동의 기술에 이어서, 자, 오늘은, 자, 물체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에 81쪽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힘의 표시, 힘의 크기, 그리고 힘의 단위까지 이야기하고 힘의 합성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힘의 합성까지 했어. 자, 그러면 힘의 분해라는 녀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힘의 분해다. 자, 힘의 분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힘을 분해하는 것은 합성하는 것의 반대 과정이야. 합성의 반대 과정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힘과 같은 효과를 주는 두 방향의 두 힘을 구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힘의 분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힘 F가 있어. F가 있고 서로 수직한 두 방향으로 힘을 나눠 볼 거야. 즉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을 합치면 F라는 힘이 되게 그 두 힘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때 이 축을 X축, 이 축을 Y축이라고 한다면 힘의 끄트머리에서 X축상에 수선을 내려요. 그래서 원점 O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이 크기가 F의 X성분이 되는 거야. 그리고 Y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Y축 방향의 요 힘을 FY라고 이야기한대. 이때 X축과 이루는 이 각도를 뭐라고 해? 세타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힘이 세타이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우리 코사인 세타를 구해볼까? 코사인 세타는 몇 분의 뭐가 될까? 네. 아, 머릿속에 있어야지. 연세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분의 뭐야? 뭐 분의 뭐지? 음? 그렇지. fx가 돼버려.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
사인 세타는 F분의 FY가 되겠지. 빗변분의 높이는 사인, 빗변분의 밑변은 코사인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그리고 얘는 fy는 뭐가 돼? f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대요. 이렇게 하면 힘을 두 성분으로 어떻게 해준 거야? 나눠준 결과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 있네. F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fx의 제곱 더하기 fy의 제곱의 관계를 갖겠지. 자, 그러면 저 그림에서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될까요? 탄젠트 세타는 얼마지? 탄젠트 세타는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 네, 그럼 얼마, 뭐 분의 뭐가 돼? 기울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fx분의 fy라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삼각함수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익숙해지게 해야 해. 뒤쪽에 나가면 무지하게 쏟아지는 게 물리야. 그래서 물리 공부 잘하려면 수학도 착실하게 잘 봐두셔야 돼요. 대부분의 수학을 선생님하고 먼저 하게 될 거야. 대부분의 수학을 선생님하고 먼저 하게 될 때마다 이해를 잘 해놓고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아시겠죠? 하나도 소홀하지 말고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그때그때 계속 물어보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힘의 분해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힘의 분해의 예. 자, 힘의 분해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예야. 잘 봐도 이거는 무지 많이 써먹을 거야. 여기 경사면이 있어. 빗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자, 빗면이 있대. 이 밑에 각이 세타야. 이 빗면 위에 물체가 놓여 있대요. 미끄러지는 거야. 그 운동을 지금부터 해석을 해볼 거예요. 얘는 아래로 무게가 작용해.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얼마라고 했지?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mg라고 쓰고 있어요. mg야. 이때 이 물체는 어떻게 된다고? 면을 따라서 미끄러져 내려오지. 그리고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도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 그러면 두 축에 수선을 내리라고 했지. 쉽게 표현하니까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 그려주면 되겠네. 직사각형, 그치? 힘을 분해하고자 하는 힘을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을 그려주고 그 사각형에 각 성분이 얘네들의 힘이 성분이 되는 거야. 얘는 F1이라고 하고 얘는 F2라고 하자. 여기 삼각형 관계도 요거를 한번 또 볼게. 요각과 요각은 무슨 각? 동의각이지. 교차는 자, 평행한 직선의 교차하는 I에 의해서 얘와 얘를 뭐라고 하고? 막곡지각. 얘와 얘는 동의각. 얘와 얘는 억각. 그죠? 자, 그래서 같은 각을 갖게 됐대요.
근데 얘가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지. 그러면 요 밑에 각이 얼마가 돼? 닮음이니까? 닮은 관계 이용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각이 이름이 뭐야? 에이씨, 세타지? 여기 각도. 그리스 문자라고 하는데 얘는 읽을 때 영어로는 세타라고 쓰고 있어요. 시타.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세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됐대. 여기서 이 삼각형 하나만 빼내 볼까? 이 삼각형 하나를 빼냈대. 얘는 MG야. 얘는 F1이고 얘는 F2야. 요 각이 세타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말이죠. 얘네들 이렇게 보자. 얘가 빗면이고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이야. 그치? 그러면 자, 사인 세타는 여기서 뭐분의 뭐가 되지?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야? 그렇지요. mg분의 f1이에요. 잘했어요. 연서가 항상 공부 열심히 하고 복습도 열심히 해. 승민이는 한참 누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야 돼. 그치, 연서야? 애기 같아. 오늘은 또 이상한 춤 추고 있어. 응? 나중에 아이돌 데뷔할 거야? 그럼 학원을 잘못 찾아온 것 같아. 6층 갔어야 되는데. 음악 학원이잖아.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지? 코사인 세타는 누구네 누구? F2가 되겠죠. 따라서 F1이라는 값은 mg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힘이 미끄러지려는 힘이고요. 자, 그리고 F2라는 힘은 뭐가 되니?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힘이라고 해요.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물리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물리를 되게 싫어했어. 왜 싫어했는지 알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물리를 시작했거든.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리를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때 가르친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야.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배가 물리 선생으로 왔어.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어. 장교로. 그것도 오랫동안. 그래갖고 와서 물리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못 가르친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2년째 되던 애 배웠거든. 배웠는데 거의 초반부에 배웠는데 이 파트에서 문제가 났구나. 수업 중에 이렇게 하는 거. 비면이 있어요. 물체가 있어. 내려오려는 힘은 mg 사인 세타야. 심지어 칠판의 각도도 얘가 세타라는 걸 안 가르쳐 줬어. 힘의 분해도 안 해줬어. 이해가 안 되잖아. 뭔 소리인지, 그치? 갑자기 내려오는 게 무게가 mg인데 mg 사인 세타래. 갑자기. 그래갖고 선생님 반에 있는 아이가, 그래도 공부 좀 제법 한다는 아이가 질문을 했어. 저기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봐. 뭐야? 왜 내려온 힘이 mg 사인 세타인가요? 이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안 보여준 후에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소리를 질렀어. 뭐라고? 이게 mg 사인 세타고 모른다고? 배운 적이 없거든.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거는 내가 할 공부가 아니구나.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리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가끔가다 시험 때문에 보는 거 빼고 가끔가다 학교 내신이 있으니까 빵점 맞을 수는 없잖아. 그래갖고 막 드립다 다 외워버렸어. 통째로 드립다 다 외워갖고 시험을 봤는데 한 번은 86점인가 맞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점수가 물리 점수 전교 2등이야. 애들이 어떻단 얘기지 다? 포기하고 안 했단 얘기야. 그 선생님 때문에. 아주 엉망이네. 한 명만 잘했어. 걔는 지금 천체물리학과 교수거든. 걔 빼고는 다 물리를 다 포기하다시피 해서 아예 안 했어. 심각해. 옛날에는 대학 입시에서 물리 점수가 15점이었거든. 물화생지가 다 15점인데 문과 애들은 물리를 안 배워도 되는데 그때는 선생님 때는 배웠단 말이야. 문과 애들의 평균 점수가 12점이야. 그 반은 잘 가르친 선생님이 가르쳤어. 오래된 선생님. 아마 그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선생님 물리 공부 안 했을 것 같아 지금. 이과의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 알아? 4점.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15점인데 사지선다야. 보기 4개를 주고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럼 뭐야? 확률의 점수지? 확률의 점수가 평균 점수 말이 되니? 그리고 나중에 물리학과로 와갖고 물리 공부를 겁내해갖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지요. 승민아. 자, 그러면 힘의 평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에만 더 해볼까? 한 가지에 더 해보자. 또 후반부에 많이 이용하는 예인데 천장이 있어요. 연직선이 있어요. 연직선이 있고 자, 실이 끝에 추가 매달려 있었어요. 이 매달려서 놓는 이 순간에 얘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이때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놓으면 원호를 그리면서 운동하겠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을 단진동이라고 하거든요. 단진동을 하게 돼요. 아랫방향으로 얘는 어떤 힘이 나타나고 있지? 역시 중력 mg가 나타나고 있지. 자, 이때 얘의 접선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과 실의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으로 얘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을 그려줘 봤어. 자, 이쪽으로 내려오려는 힘의 크기를 F1이라고 하고 이 방향의 힘을 F2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셌다면 얘가 셌하지. 무슨 각? 동의각. 그럼 얘와 얘는 또 무슨 각관계야? 억각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 세타야.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을 따로 한번 또 그려볼까? mg 세타 f1 f2야.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 사인 세타라는 값은 어떤 값이 되죠?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 mg분의 높이니까 f1이야.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mg분의 f2가 돼버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1이라는 값은 mg 사인 세타.
그리고 F2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삼각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쓰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시면 금세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힘의 평형이란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힘의 평형. 너희들이 3월부터는 10시에 끝나서 힘들겠구나. 승민이 매일 꼬박꼬박 졸겠다. 네. 3월 4일부터. 거의 똑같아. 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선생님 계속 수업하잖아. 그런 게 없어. 계약하면 좀 나아지지. 또 좀 늦게, 선생님 학교? 옛날에 다 졸업했잖아. 노인대학 다니라고? 승민아, 노인대학 다니까? 나이 먹어서 이제 학교에서 잘 안 받아줘. 교수들이 다 선생님보다 어려가지고. 자, 힘의 평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힘의 평형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힘의 평형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런 상태를 힘의 평형 관계라고 얘기해. 전체적으로 한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았대. 이게 무슨 기호인지 아는 사람? 시그마? 무슨 뜻이지? 합한다는 뜻이야. 시그마 i라고 할게. 화살표까지 써줄게. 얘는 물체 만약에 힘들이 여러 힘이 있다면 그 힘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한 거야? 합해 준 거야. 있는 대로 모두 다 합했다. 원래 여기에 i에서 어디까지 라고 하는데 여기는 있는 대로 다 써서 그냥 이렇게 썼어. 물리에서는 흔히 이렇게 많이 써. 원래 여기선 시그마 i는 1에서 있는 대로 개수만큼. 자, 이 합이 얼마가 된다라고 해? 0이래요. 0이래. 자,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알제힘이 0이면 물체는 아무런 변화도 못 느끼겠지? 왜냐하면 힘의 정의는 어떻게 내렸어? 어떤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하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변화시켰거든. 그래서 속력이 0이거나 정지했다는 뜻이지. 또는 속력의 변화가 없으면 속력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야.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힘의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힘의 평형 상태 중에 두 힘의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힘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힘의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두 힘이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져야 해. 첫 번째,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해. 두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두 번째, 두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한다. 두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한다. 세 번째, 같은 작용선상에서 작용해야 된대. 즉 일직선상에서 작용해야 된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줘야지 두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여기 한 물체가 있대요. 한 물체가 있는데 이쪽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F1이라는 힘이 있대요. 그때 같은 작용선상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F2가 있다라고 해요. 자, 요런 힘이 있게 되면 얘는 F1 더하기 F2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평형관계에서는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F2는 뭐가 돼? 마이너스 F1이라고 쓸 수 있대. 자, 요 뜻은 F1과 F2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지. 그리고 이 완벽히 0이 되려면 같은 작용선상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세 힘의 평형관계라고 두 힘의 평형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힘의 평형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세 힘의 평형관계를 이야기하자. 세 힘의 평형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세 힘의 평형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힘이 있는데 자,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세 힘은 모두 평형관계를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힘 중 이무의 두 힘의 합력이 합력이 다른 한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있을 때 세 힘이 평형을 이룬대. 살펴보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를 미리 합쳐버렸어. 그 나머지 하나하고 비교했어. 그럼 세 힘의 평형을 몇 힘의 평형으로 바꾼 거지? 두 힘의 평형으로 바꿔준 거야.
오케이? 세 힘의 평형을 두 힘의 평형으로 바꿨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F1이라는 힘이 있었어요. F1이라는 힘이 있었고요. 자, 이쪽에 F2라는 힘이 있었대요. 이때 자, 다른 한 힘, 또 다른 힘이 존재하는데 얘는 말이죠. F1과 F2를 합했거든요. 합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요런 힘이 있어요. 자, 이 힘이 F3라고 한대. 살펴보니까 두 힘의 크기가 같으면 세 힘이 평형을 이루는 거래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1하고 3도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자. 자, 1하고 3도 합성을 하게 되는데 1하고 3 합성하면 이렇게 돼. 자, 요 녀석이 나타나는 요 힘이 1과 3의 합력이거든요. 그 힘이 얘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같아요. 자, 이번에는 2와 3의 힘을 한번 합성해 볼까요? 2와 3 사이의 힘을 합성하면 요 힘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때? 힘의 평형 관계를 이룬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때 세타 F1을 마주 보고 있는 이 전체 각을 세타 1이라고 하고요. F2를 마주 보고 있는 이 각은 세타 2, F3를 마주 보고 있는 이 각을 세타 3라고 이야기해 놓을게요. 세 개 합은 180이 되겠네요. 승민이 지금 뭐 했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승민이 졸면 뭐 해준다 그랬지? 어? 뽀뽀해준다 그랬지? 졸지 마. 어? 알겠지? 자, 그래서 세 힘의 평형을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런 약속이 있다. 자, 세 힘을 삼각형법으로 합성하면 세 힘을 삼각형법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 자, 패삼각형이 생긴대. 패삼각형을 이룬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했던 아이를 볼게. 여기에 F1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F2가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연결하는 방법이 삼각형법이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F3를 그려 넣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화살표를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F1을 F2와 더하고 또 얘를 F3와 더하면 얘는 뭐 합이 뭐가 돼? 0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0이 된다. 자, F1에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알파, F2를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베타, F3를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감마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오케이?
자, 이때 얘네들의 알파, 베타, 감마와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연관된지 보자. 세타 1은 2와 3 사이 각이지. 맞아요? 2와 3 사이 각이야. 2하고 3 사이, 이쪽 각으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F2와 F 사이, F3 사이 각이 알파고, 여기서는 세타 1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각은 아니야, 분명히. 그치? 어디가? 얘는 요 각이 F2의 연장선과 붙은 이 각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알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알파와 세타 1을 더하면 뭐가 되지? 알파와 세타는 더하면 뭐가 돼? 직선이 되니까 몇 도를 이루니? 180도를 이루겠지. 그죠? 180도를 이룬다. 자, 이번에는 자, 베타를 보자. 베타는 1과 3 사이 각이야. 여기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3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각은 세타 2야. 그렇다면 요 각을 한번 봐봐. F1의 연장선이 되는 이 각. 이 각이 바로 뭐가 돼?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럼 세타 2와 베타를 합치면 얼마가 돼 버리니? 얼마가 돼? 얼마가 돼요? 직선이 되니까 180도가 돼 버리겠지. 자, 이번에는 자, 이것도 한번 보자. 감마를 살펴보자. 1과 2 사이 각이야. 그게 감마야. 자,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단 말이야. 이 각은 아닐 거야. 그래서 F1의 연장선을 본 요 각을 살펴봤더니 얘가 감마가 됐네. 그래서 얘는 감마 더하기 세타 3가 얼마가 되는 거지? 180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주는 폐삼각형 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너무 어려워서 세 번째는 수업은 해드리는데 기억할 필요 거의 없어.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삼각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근데 형식적으로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라미의 정리를 만족할 때래. 라미의 정리를 만족할 때래. 자, 그렇다면 라미의 정리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잡아주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조금 전 두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 사인 세타 1분의 F1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에 대한 관계야. 이 B는 사인 세타 2분의 F2는 사인 세타 3분의 F3와 같다라고 해. 저 삼각형에서 살펴보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 사인 알파분의 F1은 사인 베타분의 F2는 사인 감마분의 F3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무슨 관계지? 이거 무슨 관계야, 얘? 혹시 수학에서 사인 정리라고 했던 거 배운 적 있을까? 아직 안 배웠겠구나. 변의 비관계인데 사인 정리야.
대각과 대변의 관계거든. 그래서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가 된다라고 해. 이것을 사인 정리라고 불러주고 있대. 아시겠죠? 이걸 사인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쓰임새는 아직 힘들어서 잠깐 연습 문제로 보여줄 때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한편 선생님이 가장 권하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이야. 이 방법이 어떤 것든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쌤은 좋다라고 봐. 여러 힘의 평형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힘의 평형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여러 개가 있대, 한 물체에.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모든 힘을 x, y 방향으로 분해한다라고 해. 모든 힘을 x, y 방향으로 분해한다. 무슨 뜻이야? 자, 얘는 한 힘들을, 각각의 힘들을 x축과 y축으로 다 나눠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오늘 맨 처음에 힘의 분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거지요. 자, 두 번째, 그 분해된 힘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방향으로 나타난 힘들을, 이거는 X방향에 나타난 힘들의 합이란 뜻이야. 자, 풀어 쓴다면 이렇게 써야지. F1X 더하기 F2X 더하기 똔똔똔똔은 뭐가 되는 거지? 0이면 X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자, 그리고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야. Y방향의 힘들의 합이야. 얘는 F1Y 더하기 F2Y 더하기 똔똔똔똔은 0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 작용하는 X와 Y방향의 모든 힘들의 합이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니까 힘의 평형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힘의 평형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 예가 있다라고 해. 간단한 예까지만 살펴보고 쉬었다가 와서 지구과학을 하도록 할게. 지구과학은 지형의 변화를 할 거야. 지형의 변화는 지금 현재 교과에서 빠져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뤄드리는 단원이 없어진 단원이지만, 자, 얘를 한번 보자. 천장이 있어요. 천장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기울어뜨렸어요. 이때 요각도를 셌다라고 하면요,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지? 중력이 작용하는데요. 이 중력에 대해서 이쪽으로 실의 장력이 나타나고요. 실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불러. 수평 방향으로도 힘이 필요했었던 거야. 오케이? 이때 빨간 두 힘의 크기를 mg와 세타를 이용해서 구해보래요. 이 방법은 어떨까? 자,
자, 얘네들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지.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있고요. 아랫 방향으로 누가 있어? mg가 있었거든요. 두 녀석을 합한 크기가 누구하고 같아야 돼? t와 같아야 해. 얘를 세타라고 해요. 얘가 t가 되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니? t분의 mg. 따라서 t는 얼마가 되지? 코사인 세타분의 mg가 되고요. 자, 또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지? mg분의 f가 돼버린대요. 따라서 f는 mg 탄젠트 세타라고 쓴대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와서 지구과학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 가지고 왔어 또? 어? 지형의 변화. 지난주에 다 줬는데 안 줬나? 안 줬나 내가? 잠깐만. 준 거 같은데. 에너지 보존. 지난번에 줬는데 전후 아니야. 선생님이 세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줬어요. 줬는데 잠깐만 기다려줄래? 쌤 새로 뽑아볼게. 그러면 토양의 생성 순서까지 했었나? 자, 토양은 받은 적 있잖아. 봐. 안 갖고 온 거지. 자, 토양은 자, 풍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풍화라는 것은 자, 큰 암석이 작은 암석, 그리고 다 점점점 크기가 작아져서 뭐가 되는 과정? 토양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해 준다라고 해요. 자, 이 토양은 생성 순서가 맨 처음에 바닥에 있는 암석 기반암이 풍화돼서 모질물로 만들고, 모질물에 식물 등이 와서 살면서 자, 부식토층을 포함하는 표토가 생기고, 표토로부터 고운 알갱이들이 빠져나가서
자, 뭐 만들어진다고? 심토가 만들어진대. 그래서 구성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지만 요건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자, 그렇지만 자, 얘 단면은 밑으로부터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지형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수에 의한 지형의 변화를 보자. 유수에 의한 지형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수의 작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유수라는 게 뭐지? 유수란 흐르는 물을 의미하죠. 맞아요? 흐르는 물을 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수는 이런 작용을 해줄 수가 있어. 먼저 침식 작용을 한다. 침식 작용이라는 게 어떤 작용이지? 물이 바위 등에 계속 부딪혀서 바위를 깎아내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서 흐르는 물이 강바닥이나 기슭을 깎는 작용으로 상류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얘는 깎는 작용이야. 토양뿐만이 아니고 암석들도 깎여요. 그래서 계곡 같은 데 가면 물이 흐르는 쪽에 바위 보면 밑에가 이렇게 패여 있지. 그지? 그 사이로 물이 계속 다니고 그 밑에 물고기 숨어 있고 이러거든.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바위를 깎아서 생기는 현상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얘는 상류 쪽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물이 갖는 운동 에너지가 크대요. 물이 갖는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어디에서 활발하게 일어나? 상류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물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자, 두 번째 운반작용이야. 자, 운반작용이라는 것은 침식물이라고 표현할게. 침식물을 이동시키는 작용이야. 오케이? 깎아낸 작은 바위 조각, 모래, 흙 등을 하류로 운반해주는 작용을 운반작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거에 대해서 퇴적작용이 있어요. 퇴적작용은 자, 침식물들이 와서 퇴적되게 되는데 걔네들은 뭐야? 퇴적물이라고 해. 퇴적물을 쌓는 작용을 한대. 퇴적물을 쌓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서 활발하지? 하류에서 활발하대. 하류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자, 운반된 물질이 유속이 느려지면 강이나 바다의 밑에 가라앉게 되는데 하류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데, 자, 상류에서는 그래서 침식이 활발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운반도 활발할 수도 있고 운반이 확 줄어들 수도 있어. 물의 경사에 따라서, 지형의 경사에 따라서 운반작용이 결정되죠. 그리고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된다. 왜 퇴적작용이 활발해지지? 하류로 오게 되면 강의 폭이 넓어져요. 강의 폭이 넓어지면서 강물의 속도가, 유수의 속도가 느려지게 돼. 그래서 강바닥이나 호수바닥에 퇴적을 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해. 자,
그러면 유수의 작용에 의한 지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에 의한 작용. 번호 잘못 썼다. 자, 유수에 의한 작용을 살펴볼게요. 자, 유수에 의한 지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얘는 상류, 하류, 중류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상류의 지형을 보자. 상류에서는 강물의 속도가, 물의 경사가 급해서 강물의 속도가 빨라.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깎는 작용을 많이 해준다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지형이 바로 누구야? 동글뱅이 V자곡이야. V자 모양으로 생긴 계곡이 됩니다. 산에 가보면 계곡이 이런 식으로 된 데 있잖아. 여기에 물이 흘러. 오케이? 이걸 V자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경사가 급한 상류에서, 자, 상류에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폭이 좁은 V자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특징이 있어. 자, 얘는 경사가 급한 곳에 생기고, 경사가 급하다. 물의 경사뿐만이 아니고 V자곡의 이 경사도 가파라. 경사가 가파르다. 그리고 계곡의 폭이 좁습니다. 계곡의 바닥에는 바위들이나 돌 조각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모서리가 발달해 있어. 왜? 깨진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지. 바위가 침식돼서 깨진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주로 상류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상류 지역에서 물에 들어갈 때는 항상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돼. 잘못하면 발이 찢어질 수도 있어. 돌들이 날카로운 돌들이 제법 많이 있다. 자, 한편 선상지라는 게 있대. 선상지라는 것은, 자,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평지가 되면 물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겠지. 물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퇴적지층이 선상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산과 평지가 만나는 곳에서 생성되는 퇴적지형이야. 오케이? 자, 얘네들은 자, 경사급한 골짜기에서 갑자기 평지에 도달하면, 자, 물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계곡이 아니고 부채꼴 모양의 지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산지가 있고 여기는 평지라고 할게. 그럼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곳은 경사가 완만하겠지. 갑자기 완만해진단 말이야. 경사가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이쪽에 퇴적지층을 형성하겠지. 그 퇴적지층이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오케이? 얘가 선상지야. 자, 무슨 모양으로 생겼지?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다라고니 얘기해.
자,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다. 오케이?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이런 선상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선상지의 특징이 또 있어. 책에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자, 퇴적물이 분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현해. 퇴적물이 분급되어 있지 않다. 분급되어 있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야? 자갈과 돌 알맹이들이 막 섞여 있어. 보통은 퇴적될 때 크기별로 나뉘어져서 퇴적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얘네들은 갑자기 내려와서 평지가 돼버리니까 나뉘어질 시간이 없이 그냥 쌓여 있어. 그래서 분급되지 않은 이러한 퇴적물들이 쌓여 있다라고 해. 주로 사람들이 이 선상지가 배수가 잘 되는 편이야.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는 농사가 잘 지어진다라고 해. 그래서 여기에서 개간을 해서 큰 돌멩이들을 다 제거하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선상지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중류에서의 지형을 얘기해 보자. 중류의 지형이라고 하죠. 자, 중류에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지형이 공류라는 지형이야. 아주 옛날에 선생님이 중학교 다닐 때는 얘네들을 사행천이라고 했어. 사행천. 사가 뱀사자야. 뱀이 다니는 모양의 냇물이 됐다라고 해. 꼬불꼬불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공류는 이런 식으로 휘어져서 나타내주는 아이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얘네들이 물이 와. 그럼 이쪽 면에 많이 충돌이 되겠지. 맞아? 이쪽으로 빠른 물들이 와서 이쪽으로 충돌하니까 이렇게 둥근 바깥쪽 부분은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 침식이 활발하다. 반면에 안쪽은 돌아나가다 보니까 유속이 느려지지.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이쪽은 퇴적지층이 만들어져. 또 돌아나가서 이쪽은 침식이 많이 일어나고 이쪽은 퇴적이 많이 일어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얘네들이 훨씬 더 이렇게 삐뚤삐뚤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나타나. 가끔가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걸 보면 아마존강 강의 모습을 그려줄 때 이런 모습이 흔히 보여지는 공류의 모습이야. 그런데 얘는 이쪽 지역이 어때? 굉장히 침식이 많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니? 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이런 식으로 막혀버려. 아이고, 그림이 좀 그렇다. 자, 이런 식으로 막혀버려. 여기에 퇴적돼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강물이 이쪽으로 우회해서 돌아버려. 원래 이쪽 부분이 이렇게 소뿔 모양처럼 변하는 호수가 생겨. 오케이? 이 호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각코라고 불러. 우자는 무슨 우자? 소우자. 각자는 뿔각자. 그래서 소뿔 모양의 호수다. 그래서 우각코가 형성되진다라고 얘기해요. 우각코, 쇠뿔 모양의 호수로 우각코라고 부르게 된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하류에서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하류는 유속이 느리지요. 자, 하류 지형을 살펴보자. 자, 하류에서의 지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하류의 지형은 자, 삼각주가 생긴다라고 해. 자, 얘는 유속이 느려져서 하구에 삼각형 모양의 퇴적 지층을 형성하는데, 자, 퇴적층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삼각주인데 강물이 쭉 내려오다 보면 하구가 넓어지지, 강과 만나는 곳. 자, 얘는 밀물썰물이 들락달락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강에서 물이 빠르게 내려오더라도 어때? 이곳에 퇴적지층이 만들어져.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주로 모래와 같은 녀석들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삼각주가 형성되진대. 이 삼각주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예가 김해평야가 삼각주야. 낙동강 하구에 이런 삼각주를 아주 잘 만들어 놨다라고 해.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거는 나일강의 삼각주. 나일강 어디에 있지? 나일강 어디에 있니? 나일강. 응? 아마존. 이집트에 있는 강이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진 강이 나일강이지. 미시시피가 기니 나일강이 기니? 미시시피 강이 길어 나일강이 길어? 미시시피. 미국에 있는 게 미시시피 강이거든. 그게 더 길 것 같아? 아, 이름이 길구나. 자, 그래서 나일강의 하구에 삼각주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 또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이 주변에 범람을 할 때가 있어. 오케이? 그 범람이 되는 지역들을 범람원이라고 얘기해. 범람원. 이곳에서는 유기물들이 많아서 농사가 잘 지어진대. 주기적으로 넘치는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범람원이라는 것도 있다. 자, 이 강은 이렇게 꾸불꾸불 흘러야지 원래 자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물을 관리하는 사업들 때문에 강을 다 일자형으로 변형시켜 버렸어. 강에 제방을 쌓고 침식이 덜 일어나게끔 만들었지.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 옛날부터 우리나라 강이 대부분 일자형 강이 많거든. 남해 쪽에 빼놓고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을 제한 나머지 강은 되게 큰 강 형태로 일자 형태로 뽑아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아놓고 침식되는 거를 최소한으로 줄여놨거든,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강물이 쏵
그냥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나쁜 점들이 많대. 나쁜 점들이 많대. 오염물질이 제대로 정화가 안 된다던가, 또는 유속이 빠른 곳에서 깊은 곳이 있어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4대강 사업이 있었지. 근데 일장일단 있다. 왜 뭐 사람들 보통 4대강 사업 잘못됐다고 막 얘기들 하잖아. 그지? 우리나라 4대강이 어디야? 한강, 금강, 낙동강, 그리고 섬진강이야, 영산강이야? 모르겠다. 이 강들을 중간중간에 보라는 걸 세워놨어요. 보는 강물의 흐름을 막아놓는 구조물이야. 그럼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불리할까? 물이 가둬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그 물을 활용해 쓸 수가 있어. 오케이?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물을 가둬놔서. 불리한 점은 뭘까?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녹조 현상이 일어난다고 농사에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냥 경관이 나빠지고 녹조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좀 있을 뿐이야. 그걸 제때제때 퍼서 쓰면은 농사를 짓는데 매우 도움이 크다라고 얘기해.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그 4대강 사업 해갖고 보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 때는 다 없애버렸어. 폭파시켜버렸어. 그 바람에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 농민들한테는 그 보가 좋은 거야. 농사용수를 가둬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4대강을 해체시켰거든, 몇 개를. 근데 대표적인 해체된 곳이 금강이야. 근데 금강 주변 지역에서는 딸기 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졌거든, 겨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딸기 농사는 따뜻한 하우스에서 져야 되잖아, 겨울에. 비닐하우스에서 지게 되는데 난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난방하는데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때 농업진흥원에서 뭘 해줬냐면 새로운 난방 방법을 알려줬어. 비닐을 이중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물을 흐르게 하는 거야. 강물을 퍼서 흐르게 하면은 물은 어때? 물이 얼거나 하면서 열을 방출해 주거든. 열을 방출해 주는 열을 이용해서 딸기의 난방에 이용했단 말이야. 근데 정부에서 아무 얘기 없이 보를 폭파시켰어. 막. 사람들은 딸기 농사 잘 됐겠지 했는데 갔더니 다 딸기가 얼어 죽었어. 왜? 물이 흘러내려와서 펌프를 이용해서 퍼올려서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딸기가 다 얼어 죽었대. 그때 딸기값 겁내 비쌌다. 요즘 달아 하나에 15,000원 정도 하지? 그때 아마 3, 4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딸기 먹기가 겨울에 좀 쉽지가 않았어. 비싸서. 응? 그때가 승민이가 아주 꼬마일 때. 지금 이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잖아. 그럼 2015년 2025년 근처쯤 되겠다. 아니야, 2019년? 2000년 이때쯤에.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딸기 값이 비쌌었을 거야.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가 돼 있죠. V자국, 상류에 선상지, 공류, 우각호, 삼각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하수에 의한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에 의한 지형의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하수에 의한 지형의 변화.
자, 지하수의 지형 변화인데 주로 지하수의 지형 변화는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면 석회암지대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충청북도, 강원도 쪽에서 이 지형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지하수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자. 자, 지하수라는 것은 지표의 물이 지하로 스며든 거지. 오케이? 지표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가서 토양이나 암석 사이를 채우고 있다라고 얘기해. 여기에는 물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배수가 잘 되는 층들이 있어. 주로 모래층으로 된 곳들로 물들이 잘 돌아다닌다고 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물의 분포를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은 뭐지? 해수지. 해수가 뭐야? 바닷물이야. 바닷물이 가장 많고 거의 다지. 그리고 자, 지하수가 그 다음에 많아. 미안해, 빙하가 많아. 근데 빙하가 요즘 많이 줄었어. 빙하가 많아. 빙하가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강이나 호수가 있다라고 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 요즘은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막 퍼쓰잖아, 그지? 생수를 만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채워진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많아갖고 지반이 연약한 지점이 굉장히 많아졌대. 이게 아마도 싱크홀 같은 거에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지하수를 한번 채수를 하면, 땅에서 발굴해서 꺼냈으면 나중에 다 쓴 구멍을 잘 처리해서 메꿔놔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해서 오염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 옛날 선생님 어릴 때 지하수들 굉장히 많이 썼거든. 참고로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학교가 산의 중턱에 있어. 그래갖고 수돗물을 학교까지 보내주질 않았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하수를 뚫었지. 안반에다가 200m인가 깊이까지 파이프를 박아갖고 거기에서 물을 끌어올렸지. 그래서 물이 되게 시원했어. 근데 물을 저장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갖고 그거를 먹는 물로도 썼거든, 옛날에. 선생님 친구들 중에 지렁이 씹은 애들 되게 많아. 지렁이 씹은 애들. 물 저장하는 탱크에 지렁이 같은 게 들어갔나 봐. 그것도 물도 어떤 거냐면, 왜 놀이공원 가면 물이 위로 쭉 솟구치는 거 있잖아. 응? 솟구치는데 틀면 전체가 다 솟구치거든. 보통 평소 하루에 계속 틀어놔, 지하수라. 계속 틀어놓는데 수업 중에만 꺼놓고 계속 틀어놔, 거의 다. 근데 친구 하나가 쭉 먹다가 이게 뭐야? 탁 뱉었는데 지렁이야. 땅에서 캐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깊은 뭐 붕어도 먹는데 뭐. 근데 먹지는 않고 질겅 씹기만 한 거야. 이게 뭐야? 뱉어보면 지렁이. 근데 선생님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선생님 친구는 여러 명이 지렁이를 씹었어. 바퀴벌레 씹은 경우도 되게 많은데, 뭐 옛날에 식당들이 위생이 철저하지 않아갖고 음식물에 바퀴벌레들이 들어갔는데 뭐 묻혀놓으면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 그닥 바짜작 씹으면 이게 뭐야? 뱉으면 바퀴벌레. 선생님은 바퀴벌레를 2번을 먹을 뻔했어. 한 번은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인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연구실에서 공부하다가 밥을 먹으러 혼자 나갔거든, 늦게. 그땐 선생님이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때야. 그래서 늦게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콩나물 비빔밥이 먹고 싶어진 거야. 그래갖고 콩나물 비빔밥을 시켰어. 그럼 거기에 양념장으로 비벼야 되잖아. 보통은 선생님 양념장 붓고 그냥 대충 해갖고 먹었거든. 그날은 근데 시간이 좀 많았어. 그 식당 사장님하고 되게 친했거든.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의 고향분이야. 그래갖고 두 집이 알더라고. 그래갖고 친해져갖고 그 집에 많이 갔는데, 그날따라 밥알 하나에 양념장이 다 배도록 아주 열심히 비볐어. 열심히 비벼갖고 한 숟가락을 뜨려고 딱 떴는데, 뭐가 까만 콩 같은 게 있는 거야. 한 요만한 게. 그래갖고 보니까 바퀴벌레야. 사장님 또로 누나라고 불렀거든. 누나! 일로 와봐! 왜! 하고 쫓아왔는데, 이거 보세요. 나 아무리 불쌍한 대학원생이라고 고기 주려고 바퀴벌레를 줘요? 아우 미안해, 새로 줄게. 그 새로 또 콩나물밥을 갖다 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잖아. 그 어딘가에 바퀴벌레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다 먹고 나고 생각하니까 아이씨, 바퀴벌레 국물이라도 먹은 것 같아, 느낌이. 두 번째, 선생님 아는 분하고 족발집에 갔어. 근데 족발 안 시키고 보쌈을 시켰어. 그 집은 보쌈이 되게 유명한 집이라. 근데 막국수까지 같이 시켰어. 근데 선생님 막국수 되게 싫어하거든. 왜 싫어하는지 알아? 야채가 많아서. 고기를 좋아하는데 야채가 많으니까 싫어가지고 아씨 안 먹어. 그럼 혼자 다 먹는데 미안했나 봐. 마지막 한 젓갈이 있으니까 먹으래. 쭉 하고 오는데 난 싫다고 안 먹는다고 하는데 젓가락이 쭉 와. 오는데 와, 세상에. 적나라하게 그릴까? 이게 앞면 배야. 등이 아니고 배야. 야채하고 묻혀져 갖고 젓가락에 이렇게 잡혀 갖고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 뭐야 하고 보니까 바퀴벌레. 아줌마 달려왔어. 무슨 일이세요? 바퀴벌레 있잖아요. 이거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니?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받지. 그 집은 경고야. 영업정지 당한다고. 근데 되게 유명한 집인데도 그래. 그러더니 나올 때 이거는 막국수 값은 안 받더라. 원래 다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먹었어. 마지막 젓가락이야. 먹었으면 했겠지. 이런 적도 있다. 벌레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 바퀴벌레 트라우마 있어. 바퀴벌레 100만 마리 바퀴벌레를 본 적이 있어. 100만 마리. 선생님이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 군대 갔다 왔는데 복학하기 전에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했는데 그때는 알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커피숍 같은 것도 없었거든. 그래갖고 알바를 구하는데 무슨 알바를 했냐면, 요즘은 도시가스 사용하잖아, 보통 집들이. 근데 옛날에는 LPG 썼거든. 석유가스, LPG를 썼어. LPG는 주로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계절에 따라 비율을 좀 다르게 섞어. 근데 이 LPG 그 공급하는 회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네 회사 거를 사용하게 하려면 사용자 집에다가 각각의 집마다 다니면서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잖아. 근데 스티커 붙이면 지저분하잖아. 지저분하니까 잘 못 붙이게 한단 말이야. 그럼 붙여도 아무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가스레인지 오래 쓰다 보면 안에가 부식되고 막 지저분해지거든. 그래갖고 그 가스레인지를 다 뜯어서 정비해주고 청소를 다 해줘.
다 해준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줘.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맙잖아.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한 번이라도 시킨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거를 하러 다녔어, 알바로. 그걸 알바하러 다니는데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기간이 끝났어.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그만둘 때 선생님한테 후임자애가 와갖고 또 그걸 배워야 돼. 가스레인지 정비하고 이런 걸 배워야 되거든. 그래갖고 걔를 그걸 가르친다고 끌고 다녔다고. 끌고 다니는데 어느 집을 갔어. 큰 길은 아니고 중간 정도 길에 미닫이 문이 있는 거야. 대문이 없이. 그래갖고 똑똑똑 계세요 그랬더니 조용해. 그래갖고 에이 그냥 가야겠다 하고 미닫이 문 닫고 돌아서 갔는데 그쪽 안쪽에서 어떤 주인 아줌마겠지? 무슨 일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얘 어디 가스에서 나왔는데 가스레인지 점검해 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저희 가스레인지가 안 된대. 고치는 것도 전문이거든. 그래갖고 네 고쳐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어. 들어가갖고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위에 스테인레스로 된 판이 있잖아. 또는 검은색 판이 있단 말이야. 옆에서 딱딱 하면 들려져. 뚜껑이 열린단 말이야. 뚜껑을 여는데 이 안에 구조가 여기 버너가 있어. 그리고 버너에서 이렇게 가스가 가는 관이 있어. 그래갖고 바깥쪽 가스관을 연결하고 여기에 밸브가 있거든. 근데 이 안 전체가 다 바퀴벌레야. 그 집이 집이 아니고 집은 집인데 간에 수공업 하는 집. 간에 수공업 한다는 건 뭐야? 간에 수공업 한다는 얘기는 공장이야, 집이.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안 해 먹을 거 아니야. 가스가 쓸 일이 없단 말이야. 다 시켜 먹으니까. 근데 이 안이 다 바퀴벌레야. 한참을 안 썼다는 얘기지. 그래갖고 아줌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옆에 벽이 있었거든. 벽에서 달력을 쭉 찍더니 죽이는데 바퀴벌레들이 위급함을 느꼈을 거 아니야. 도망가겠지. 근데 그걸 봤어. 바퀴벌레가 줄을 맞춰갖고 탈출을 하는 거야. 여기에 냉장고가 있었어. 냉장고 밑으로 다 탈출했어. 그 집은 세스코가 와도 안 되겠더라. 너무 많아갖고. 근데 아직도 여기는 어리바리한 바퀴벌레 새끼들이 엄청 남아 있었어. 이걸 작업해 주는데 막 기어 올라오잖아. 그래갖고 트라우마 있어. 그게 크기가 참깨보다 작은 것부터 해갖고 엄지손가락보다 큰 것까지 다 있었어. 종류별로. 그거 크기별로 수집했으면 진짜 대박일 텐데. 그지? 곤충 채집해갖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바퀴벌레를 봤어. 선생님 바퀴벌레 가장 크게 본 게 이만한 바퀴벌레 봤어. 길이가. 내가 발로 밟아 죽였어. 그래? 징그러. 그래서 바퀴벌레 트라우마 있어. 다음 시간에는 지하수에서의 지형의 변화란 얘기들을 보도록 할게요. 연서는 무슨 상 받은 거야? 밖에 서브